안녕하세요. 유튜버 이지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멸망 이후에 이 교황청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티칸을 대표하는 건물인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얘기하면서 바티칸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예술품이죠. 천장화, 일명 천지창조와 아테네 학당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티칸 편에서는 예술가 얘기들, 건축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요. 요즘은 건축가라고 하면 엔지니어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건축공학, 설계, 역학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럴 텐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는 아마 유현준 교수님일 것 같은데요. 이분이 유명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학적인 지식의 전문가이면서도 또 인문학적인 통찰을 함께 얘기를 해서 좀 사람들이 신선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랑은 다르게 이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던 16세기, 17세기에는 건축가들이 공학자들이 아니라 예술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성당은 또 당시 16세기, 17세기 유럽 최고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들이 총동원되어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당이 완공되기까지 건축 기간이 120년에 달했기 때문에 이 예술가들이 공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총지휘를 해서 만들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예술가가 와서 다시 그 총지휘를 책임을 맡아서 계속 짓고 그러다 또 죽고 그럼 또 다음 예술가가 와서 책임을 맡아서 계속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처럼 원래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베드로 성당은 잘 지어졌어요. 네, 물론 중간에 산으로 갈 뻔한 적이 좀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 건축에 참여한 예술가들, 그 많은 사공들이 다 열정이 넘치던 당대의 천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워낙 잘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서로를 인정하기도 하면서 이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게 된 얘기는 이 많은 예술가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인정했던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당은 사도 베드로가 묻힌 무덤 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이 성당, 베드로 성당은 그때부터 있던 성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졌던 성당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고 나서 그 최초의 성당은 4세기에 지어졌으니까 한 1000년 넘게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베드로 성당을 막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 성당을 약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성당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만신창이가 되어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옛 성당을 허물고 같은 자리에다가 새로운 건물, 새로운 성당을 짓게 된 거죠. 이 새로운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한 건 1505년이었는데요. 당시 서양 사회에서는 가장 거대한 공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탈리아의 모든 자원가, 인재들이 여기에 베드로 성당 공사에 투입이 돼요. 마침 이 시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들이 이 건축 사업에 투입이 된 거죠.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도 여기에 참여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르니니도 이 공사를 맡기도 했어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총지휘를 할 수석 건축가가 뽑혔는데요. 누구냐?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건축가이자 역시 예술가였습니다. 이 브라만테도 이 사람도 당시 유명했던 예술가인데요. 실은 미켈란젤로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탈리아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천재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이 당연히 서로 경쟁을 했던 거죠. 지금도 요새도 아이돌들, 무수한 그 아이돌들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쟁이라는 게 항상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음반 사재기처럼 뭐 음모와 계략이 난무하기도 하죠. 그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라만테와 미켈란젤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워낙 괴팍하고 또 독불장군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는 해요. 그런 미켈란젤로이지만 브라만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브라만테를 싫어하긴 했는데 그 브라만테의 실력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또 브라만테 입장에서 또 미켈란젤로의 실력은 당연히 뭐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이니까 역시 미켈란젤로의 실력도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싫어했지만 상대의 실력은 인정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고 무슨 용호상박, 뭐 자강두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기에는 이 미켈란젤로가 더 위대한 예술가니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브라만테랑 미켈란젤로는. 네. 미켈란젤로는 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브라만테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만큼 미켈란젤로가 워낙 위대한 예술가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미켈란젤로만큼은 아니지만 브라만테 역시 뛰어난 예술가로서 이 베드로 성당을 다시 새로 짓게 되는 이 막중한 공사의 수석 책임자로 제1대 수석 책임 건축가로 총 지휘를 맡게 된 거죠. 브라만테가 그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의 총 책임을 맡게 되는데 건축이라는 게 큰 형태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이 내부 장식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인테리어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테가 총 지휘자니까 베드로 성당의 건축부터 인테리어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지를 다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브라만테는 말씀드렸듯이 미켈란젤로를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직책을 이용해서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켈란젤로와 브라만테의 라이벌 관계는 전혀 뭐 깨끗하지도 아름답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라만테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벽화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힘든 거였냐면 미켈란젤로의 전문 분야는 조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에게 벽화를 맡긴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잘 못 그릴 거니까 브라만테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한테는 이 작품이 하나가 잘 완성되느냐 마느냐가 더군다나 이 교황청의 그 주문을 맡아서 하는 작품인데 이걸 잘 완성시키느냐 마느냐가 이 사람의 명성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수입이랑 직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가 잘 못하는 걸 하도록 시켜서 만들어서 이 미켈란젤로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 건축을 처음 맡았던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를 싫어해서 이 음모에 빠뜨리게 되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전공인 조각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 옛날에 대장금 드라마 보셨으면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그 대장금 드라마 보셨으면 흔히 나오는 구도인데요. 그 주인공이 악당들에 의해서 빌런에 의해서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경쟁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예상을 깨고 이 착한 주인공이 이 어려운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임금이 또 맛있구나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는 교황이 이모인 거예요. 이제 맛있구나 말고 교황은 멋있구나 뭐 그랬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미켈란젤로는 나는 그림 못 그리는데 막 이렇게 계속 투덜대면서 사실은 미술사의 길이 남을 대작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천장화인데요. 그 천장에 그린 그림이라서 천장화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인 거죠.
시스티나 이 예배당의 천장에는 원래 별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 배경에 별을 그려놨다고 하니까 뭐 밤하늘을 그려 놓았던 거죠. 뭐 나름 멋있었을 것 같기는 하는데 뭐 그런데 너무 배경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새로 그림을 그리게 임무를 맡았으니까 미켈란젤로는 밤 배경 같은 밤하늘 같은 이 배경 대신에 성서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천장에다가 쫙 펼쳐놓기로 계획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계획의 결과물인 천장화인데요. 여기가 시스티나 예배당이고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시면은 천장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천장에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가로가 14m, 세로가 그러니까 긴 쪽으로는 40m에 달하는 커다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장을 다 그림으로 덮은 거니까요. 엄청난 대작인 거죠. 이렇게 정말로 커다란 그림이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완성하는 데만 이 4년이 꼬박 걸렸어요. 긴 기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크기뿐만 아니라 이 내용적으로도 이 천장화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켈란젤로 작품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 단순히 그런 미술 테크닉, 기술만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성경이나 기독교의 의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예술가라는 점을 이제 엿볼 수 있거든요. 이 천장화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그림 내용인 이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의 주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시기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물론 이 천장화의 세부적인 부분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핵심은 이 가운데에 있는 9개의 그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장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은 여기 이 천장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하느님이 아담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 이 두 손이 닿을락말락 하고 있죠.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패러디도 많이 되었고요. 그 패러디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건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 E.T. E.T에 보시면 그 소년과 외계인이 아주 유사하게 이 그림과 유사하게 손가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그림과 관련한 또 다른 얘기는 이 그림에서 하느님이 계시는 부분, 이 부분이 뇌 형태를, 뇌의 모습을 망토 같은 게 이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기 뇌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표현하려고 했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에 아담의 창조 그림 바로 위에 조금 작게 그려진 이 그림은 아담 만들었으니까 다음 사람 만들어야죠. 이브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그 여성이죠. 성경에는 이제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숫자는 다 동일해요. 같아요. 남자가 하나 적고 여자가 하나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브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 천장화에다가 그려놓았고요. 이 바로 위에는 또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두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사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장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제 한 그림에 동시에 표현을 해놨어요. 이 위에는 또 노아의 홍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땅이 물에 잠긴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그림, 이 천장화를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에 이름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천장에 그렸다고 해서 그냥 천장화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천지창조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에서는 이 천장화가 천지창조라는 특정한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 소개가 되었대요. 근데 일본에서 번역을 잘못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이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 때문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장화가 있는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사진을 못 찍어요. 예전에
잠깐 사진 찍도록 허용한 시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15년 전. 근데 지금은 아예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당 들어가시면 경비원들이 no photo please 뭐 이렇게 사진 찍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1980년대에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촬영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스티나 예배당에 복원 작업을 하게 됐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복원 작업을 하려니까.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복원 작업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촬영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복원이 완료된 다음에 1990년쯤에 이제 촬영 독점권 자체는 해제가 됐다 그래요. 근데 프레스코아, 그러니까 벽화는 원래 이 빛에 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시 빛이 그림에 손상을 입히니까 촬영 독점권은 해제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교황청 측에서 촬영을 계속 금지하게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에 가시면 요새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 이 천정화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 블로그에 보면 이제 원래 못 찍게 하는 걸 아주 몰래 찍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그런 블로거들도 계시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안 돼요. 이게 뭐 사실 그거 플래시 안 터트리고 이렇게 찍으면은 뭐 손상이 안 되겠죠 아마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찍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아시고 동의를 하고 입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진 찍지 마시고 눈으로 잘 깊이 감상하시기 바라요. 인증샷은 요 옆에 이제 소개해드릴 아테네 학당에서 많이 찍으시면 되거든요. 아테네 학당은 사진 금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예배당 자체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시스티나 예배당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천장화만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시스티나 예배당이 우리가 아는 현재의 시스티나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시스티나 예배당이 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해요. 이 천장화를 그린 투덜투덜 거리면서 천장화를 완성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예배당에 하나를 더 그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이 천장화를 그렸으니까 힘들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림은 안 그려야지 막 이렇게 조각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또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화 그림을 그리면서 천장 이제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다시는 그림 안 그린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하지만 그의 운명은 결국은 다시 이 성당에서 이 미켈란젤로 자신의 최고 걸작품, 이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을 그려야 하는 것으로 그의 운명이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야 지금의 시스티나 예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티나 예배당에 대해서는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할 때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브라만테는 베드로 성당 이 공사의 일대 수석 책임 전 건축가였던 브라만테는 또 이 미켈란젤로를 시기 질투했던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를 골탕 먹이려고 이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맡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만테의 예상으로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못 그릴 테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실패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리는 이 바로 옆방에다가는 회화, 그림에 아주 뛰어난 화가를 투입을 한 거죠. 당대 최고의 그림 그리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철저하죠. 그러니까 브라만테는 이제 자기가 이 수석 책임자니까 화가 배치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라만테의 계략에 따라서 미켈란젤로의 옆방에 투입이 된 천재 화가는 바로 라파엘로였어요. 그러니까 브라만테의 예상으로는 나란히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물론 시스티나의 방이 되게 크죠. 많이 크고 라파엘로가 그리는 방은 좀 작긴 한데 아무튼 두 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라파엘로는 자기 실력대로 그림을 아주 잘 그릴 거고 바로 이 옆에 있는 예배당에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당연히 이 회화에는 약해서 그림은 잘 못 그릴 거니까 비교가 더 될 거라고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는 싫어했지만 라파엘로는 좋아했다고 해요.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후계자로 여겼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브라만테랑 라파엘로는 나이가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나서 완전히 아들뻘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켈란젤로도 브라만테보다 한 30살 정도 어렸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도 싫어했으니까요. 그냥 미켈란젤로가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실은 그 브라만테랑 라파엘로는 고향이 같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향 후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브라만테랑 라파엘로 사이는 굉장히 좋았고 거의 스승과 제자 같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라파엘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전에 판테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라파엘로는 외모도 잘생겨서 호감을 주는 얼굴이었고 또 성격도 좋아서 굉장히 사교적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자면 전형적인 인싸였던 거죠. 반대로 미켈란젤로는 전형적인 아싸 성격이라서 혼자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만테의 계략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아웃사이더인 미켈란젤로는 막 브라만테고 막 라파엘로고 그림이고 뭐고 다 싫어서 너무 괴로운데 인싸 라파엘로는 그냥 즐겁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 하나를 통째로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네. 이 방은 사인의 방, 서명의 방이라고 해서요. 교황이 개인 서재로 이용을 했던 그런 방이라고 해요. 이 바티칸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교황이 혼자서 책을 읽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이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라파엘로에게 벽화를 맡겼던 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한데 모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피타고라스, 에피쿠로스, 조로아스터 같은 여러 철학자들을 그려놓았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리스랑 페르시아, 이슬람 지역까지 살았던 장소도 다 달라서 이렇게 한데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파엘로의 그림 속에서는 한 장소에 다 소환이 되어서 모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상상으로 모아놓은 고대 철학의 어벤져스 같은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유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진리의 세계가 있어서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아마 영원토록 세상의 이치를 토론한다.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죠. 그런데 라파엘로의 이러한 유쾌함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 속 인물들의 표현에서도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철학자들을 표현할 때 유명한 학자들이니까 이 옛날에 사진은 없었지만은 그림이나 조각은 있었으니까요. 이 특징적인 생김새를 대충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파엘로는 몇몇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그 얼굴을 알려져 있는 얼굴 대신에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살던 시대의 다른 예술가들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 얼굴로 바꿔서 그려놨어요. 여기 이 그림의 가운데를 보시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 플라톤은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로 그려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다빈치의 얼굴이 그려진 다른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라파엘로가 다빈치 얼굴로 플라톤을 그려놓은 걸로 보이죠. 그리고 바로 옆방에서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라고 괴로워하면서 사실은 불후의 명작을 그리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도 여기 이 라파엘로의 그림에 들어가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여기 있는데요. 이 앞에 딱 아싸스럽게 이 고독한 포즈를 잡고 우울하게 앉아 있잖아요. 네. 이 인물 자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자기 그림 속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로 그려 놓았던 거죠. 사실 라파엘로가 자기 그림에서 누가 누구다, 이 사람은 플라톤이고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건 아니래요. 그래서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한 철학자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실 잘 어울려요. 왜냐면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계는
전쟁에서부터 생겨났다. 전쟁은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자 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켈안젤로의 좀 부정적이고 약간 우울한 그런 성격이랑도 뭐,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브라만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 시킨 사람인데 자기 그림 안에다가 딱 또 넣어놨어요. 또 박제를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브라만테의 역할은 그 수학자, 여기 있어요. 밑에 지금 각도기 들고 있는 사람. 각도기가 아니죠. 컴파스 들고서 뭐 그리는 사람. 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브라만테의 역할은 수학자 유클리드라고 해요. 그 수학을 싫어하셔도, 수학 잘 못하셔도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클리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안젤로나 브라만테를 자기 그림 속에 등장시킨 것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라파엘로가 재치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배들에 대해서 나름 그 라파엘로로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또 표현한 방식이었다라고도 얘기가 돼요. 어쨌거나 참 유쾌한 방식이죠. 이 쾌활한 라파엘로는 또 이 그림에다가 익살스러운, 깨알같이 익살스러운 아주 잔망스러운 짓을 해놨는데요. 자기 얼굴도 그려놨어요. 네. 여기에 이 인물인데요. 라파엘로 모습이죠. 이 인물은 라파엘로 모습이죠. 이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화가, 그러니까 철학자는 아니고요. 이 고대 그리스의 화가였던 아펠레스라는 화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아펠레스는 이 고대 시대에 가장 그림을 잘 그린 화가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아펠레스 얼굴로 자기 얼굴을 사용했던 거죠. 뭐 자기도 그만큼 잘 그린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이 아테네 학당 그림에서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죠. 정가운데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는 이 한가운데 부분은 바티칸 미술관의 티켓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이 아테네 학당 그림 앞에 서면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곤 해요. 여러분들도 바티칸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인증샷 남기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켈안젤로의 천장화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림이 완성이 되었지만 베드로 대성당이 완공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완공까지 갈 길이 아주 먼데 중간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로마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건데요. 16세기에,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되고 있던 그 도중에 로마가 약탈당해요. 이 끔찍한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대체 로마 교황청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